저는 프로에서 14년 동안 있으면서 매 시즌 30명의 프로 선수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에 따라 뭐 40명인 팀도 있지만 그냥 미니멈으로 30명으로 잡아도 곱하기 14하면 한 420명 정도 되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비유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도 뭐 하이 클래스 선수들, 뭐 국대나 연봉 3억 이상 받는 선수들이나 뭐 이런 선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본인이 가진 무기는 기복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뭐 윤빛가람 선수, 가람이 같은 경우에는 키핑과 패스가 좋죠. 물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죠. 근데 안 좋아도 다른 선수들보다 잘해. 주민규 선수는 건재나 연계를 잘하고 박스에서 슈팅도 좋죠. 그런 선수들을 보면 나도 저런 장점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한 거죠. 그때가 이제 2012년 한 2년 차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뭐 승기 형이나 기동이 형도 본인이 잘하는 거를 기복 없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이미 다른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장점으로 갖고 있던 거라 이 날카로움의 강도가 제가 며칠 한다고 따라잡아지지가 않습니다.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엄청 하다가 그럼 나는 남들이 안 하는 걸 좀 해봐야겠다로 마음을 바꾼 거예요. 왜냐면 남들이 잘하는 걸 더 잘하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됐잖아. 2년 동안. 그렇게 해서 찾은 게 뭐냐면 체력입니다. 체력 훈련은 어떻죠? 힘들어서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이 체력을 기복 없이 할 수만 있다면 꾸준하게 경쟁력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체력이라는 강점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야, 너 원래부터 체력 좋았던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 감독님이랑 발목이 아파서 한 한의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나름 에이스라서 감독님이 저 어떻게든 빨리 낫게 하려고 데리고 간 거죠. 광주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명의셨는데 그분이 제 이제 그 맥을 짚으시더라고요. 근데 딱 그러시니까 이 선수는 달리기는 빠른데 지구력이 약하네 이러시더라고. 감독님이 기다렸던 듯이 빠르기는 엄청 빠릅니다. 제가 처음부터 체력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심지어 다 큰 성인 대학교 때도 팀 내에서 체력은 보통이었다고. 체력은 타고났다? 뭐 타고난 선수도 있겠죠. 저도 실제로 그런 선수들 많이 봤고. 그럼 타고나지 않은 선수는 체력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죠.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게 체력입니다. 저도 안 좋았다니까요. 제가 체력을 왜 키웠을까요? 경쟁자가 다른 것보다 덜하니까. 지금부터 제가 14년 동안 프로에서 살아남았던 가장 큰 이유, 이 체력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과학적인 관점에서, 두 번째는 경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이야기는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없는 선수들이거나 타고난 축구 기술이 없는 선수들이거나, 자,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체력 하나만큼은 정말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되실 거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일단 과학적인 관점인데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쉽게 진짜 5분 안에 설명할 테니까요, 5분만 인내심을 갖고 들어봐 주세요. 솔직히 5분도 못 참으면 체력 어떻게 올립니까? 맞잖아요, 그죠? 자, 먼저 알아야 할 점은 뭐냐면요,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실을 하나하나 따고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팔, 다리 근육, 뭐 허리 근육 있잖아요. 이러한 근육들은 뭐예요? 다 근육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 뇌랑 뭐 장이랑 심장 여러 가지 군데 뭐 신경세포도 있고요. 그리고 뇌 안에 있는 뭐 악교세포도 있고요. 이러한 세포들의 총합이 뭐다? 나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축구를 하려면, 근육이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몸이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 그럼 엄밀히 이야기하면 세포들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는 말이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이 친구가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요. 살짝 짜증나죠? 근데 괜찮아요. 쉽게 얘기해서 미토콘드리아는 뭐다? 네, 공장이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찍어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공장이 있더라. 근데 그 공장이 돌아가려면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고요, 산소더라. 여기까지 너무 쉽죠, 그죠? 그럼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흔히 먹는 쌀밥이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포도당엔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친구가 세포에 데려다 주더라. 그럼 산소는 어떻게 세포로 들어갈까요? 우리가 숨 쉬면 바로 세포로 갈 수 있어요? 아니죠.
혈액을 타고 들어가더라. 정확하게 적혈구에 붙어서 들어가더라. 그럼 내가 힘을 쓰는 건 결국 내 세포들이 힘을 쓰는 건데, 알고 보니까 세포 안에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있고 그게 잘 작동해야 되더라. 그럼 이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알았으니까 뛰어볼까요? 내가 많이 뛴다는 말은요, 곧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다시 한번 미토콘드리아다. 그럼 이 공장을 돌아가려면 기본적인 원료가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음식과 산소다. 물론 더 있죠. 뭐 수분이라든지 뭐라든지. 근데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쌀밥이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주요 에너지로 쓰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고강도 훈련을 하기 전에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을 먹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 알 수 있죠. 왜? 세포들이 포도당을 갖다 에너지로 써야 되니까. 우리 이제 하나 알았다. 그죠? 뭘 알았어요? 고강도 훈련을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이 필요하다. 근데 아까 우리 공장 돌아가려면 산소도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산소는 어떻게 세포에 전달되냐? 산소는 혼자 못 가서 적혈구라는 친구가 데려다 주더라. 그래서 에너지를 쓸 때 호흡이 가빠지는구나. 왜?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려고. 그래서 심장이 더 빨리 뛰는구나. 왜? 산소를 더 빨리 세포에 전달해 주려고. 왜? 산소는 혈액을 타고 미토콘드리아에 전달이 되니까. 결국은 이 체력이 좋다는 것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더 많이, 더 빨리 만들어낸다는 말과 같구나. 그럼 이제 나는 뭘 해야 되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올리고 숫자를 늘리는 거구나. 왜? 내 몸 세포로 이루어졌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올바른 방법으로 체력을 올리기 위한 과학적인 배경 지식입니다. 너무 쉽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집에 비가 샌다고 해볼게요. 비가 막 새요. 근데 안방에서 막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내 눈에는 뭐가 보이죠? 그냥 안방에 떨어지는 물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걸레를 가지고 와서 방바닥을 막 물로 닦아요. 막 닦아.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보이는데 어때요? 결국 또 새잖아. 그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옥상으로 가봐야 돼요. 근데 누수 잡고 방수해야 되잖아요. 공사해야지. 그죠? 똑같아요. 나는 분명히 다른 친구들이랑 똑같이 혹은 더 많이 체력 훈련을 했는데 왜 체력이 안 늘지? 훈련량을 더 늘려야 될까요? 물론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걸레질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방바닥에 물이 없을까요? 아니지. 내가 이러한 내 몸의 대사들이 습관은 잘 형성되어 있는지 먼저 그걸 잡고 타고남을 탓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우리가 매일 야식 먹고 뭐 술 먹고 잠 안 자고 케이크 먹고 내 몸속 대사 다 망가지고 내 산소와 포도당이 세포에 전달 잘 안 돼. 그럼 아무리 체력 훈련을 한다고 해서 체력이 좋아질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거잖아요. 야, 호남이 체력 좋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기능이 잘 되는 사람을 체력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수면, 음식, 습관을 강조하는 이유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세포 안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잘 만드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축구랑 동떨어진 이야기가 전혀 아니잖아. 완전 직결된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야, 호남아, 너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알겠어. 그런데 그거 다 유산소 대사 얘기 아니야? 축구는 무산소, 유산소 같이 있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건 뭐예요? 네, 유산소 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산소 대사. 그럼 무산소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조깅을 한다고 해볼게요. 조깅. 우리가 조깅을 하고 있어요. 자, 천천히 뛸 때는 어때요? 호흡이 안정적이죠. 당연하죠. 우리 세포에 필요한 산소가 적으니까. 자, 그러다가 속도를 점점 올리면 어떻게 돼요? 네, 호흡이 가빠집니다. 왜 가빠져요? 당연하죠. 산소가 더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속도를 올리다 보면 어느 지점에는 내게 필요한 산소보다 산소가 덜 들어옵니다. 우리가 호흡이 가빠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근데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산소 부채가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부터 우리 다리에 이제 젖산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젖산 역치라고도 해요. 다리 뭉치고 허리 뒤로 젖혀지고, 그죠? 이게 무산소예요, 무산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잖아요, 그죠? 교체 선수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이겁니다. 아니, 교체 들어간 지 3분도 안 됐는데 다리가 막 빵빵하고 허리가 뒤로 젖혀지고 막 젖산이 막 엄청 쌓여있어. 밖에서는 난리죠. 야, 이 새끼야, 너 교체 들어간 놈이 그거밖에 못 뛰어? 교체에 들어간 선수는 뭐예요? 이미 뛰고 있는 선수들보다 유산소 대사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체 시간의 대부분의 시간을 젖산이 쌓인 상태에서 경기를 뛴다. 물론 몸 관리를 못할 수도 있지. 근데 뭐 간절함이 부족해서, 정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산소 대사 상태에서 경기를 하니까 힘든 거다. 우리는 알 수 있잖아, 이 원리를 통해서. 그럼 이 선수는 어떻게 해요? 무산소 훈련 빈도를 늘려서 이런 상황을 적응하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뭐가 있죠? 우리 막 몸싸움 할 때, 막 스프린트 할 때 호흡 안 하고 막 힘 빡빡 하잖아요. 산소가 안 들어가잖아.
자, 오늘 컨텐츠는 완전히 축구 선수에 집중된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훈련할 때 특히 뭐 1대1 100% 하면 30초 만에 어때요? 다리 뭉치잖아, 그죠? 2대2 하면 어때요? 1분 안에 풀려요, 그죠? 이 훈련들이 다 무산소예요, 무산소. 다리 뭉치는 거.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아, 축구는 유산소랑 무산소 같이 있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기본적으로 유산소 대사 올려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유산소 대사를 넘어서서 젖산 역치를 넘었을 때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서 이 상황을 적응해야 되겠구나, 무산소 상황을 적응해야 되는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체력 훈련 매일 1등 하던 애가 정작 경기장에서 못 뛰는 이유가 그거구나. 그래서 밖에서 뛰는 체력이랑 경기장 안에서 체력은 다르다고 말하는 거구나. 우리 이제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기본적으로 유산소 대사가 높고 무산소로 전환됐을 때 힘을 잘 발휘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서야 이제 팀이 진짜 필요한 체력이라는 강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14년 동안 GPS 데이터를 대부분 1위 한 원리예요, 원리. 여기까지가 체력을 올리기 위한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자, 이 기본적인 것을 바탕으로요, 피지컬 코치님이나 각 팀 코치님들이 훈련 방법에 따라 체력 키우는 게 달라지겠죠. 본질적으로 이러한 원리 안에서 프로그램에 따라 체력이 달라진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냐면요, 피지컬 코치님이 어디 초점에 맞추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저도 14년 동안 수많은 피지컬 코치님을 만났거든요. 그 중에는 뭐 포항에서 만난 주닝요 같은 브라질 코치님도 계시고요, 대전에 있는 뭐 혼돈도 있고요, 현재 국가대표 피지컬 코치님이 이재용 코치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랜드 박성준 코치님 계시고, 안양에 뭐 김영록 코치님 계시고, 뭐 인천에 뭐 옛날에 그 바우진이 코치님 계시고, 정말 많은 코치님들 만났는데 다 각자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더라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작동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이거. 자,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체력 훈련이 달라지겠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경험론을 바탕으로 얘기해 볼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요, 뭐 구글 학술지나 유튜브 쳐봐도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 그냥 제가 모아놓은 수준이에요, 이 정도는.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자, 진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게 있어. 아니, 김호남이 자꾸 14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이 이 체력이라고 하는데, 아니 왜 축구에서 체력이 가치를 갖게 될까? 또 모든 팀이 이런 선수를 원할까? 그쵸?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아파트라는 노래가 대히트를 쳤죠, 그죠? 네, 이 아파트가 히트를 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요, 노래를 부르는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모습을 알리는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매개체는 뭐냐면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뭐 TV나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아파트가 세계적으로 대히트 칠 수 없어요. 만약에 노래 부르는 로제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예요? 아파트라는 노래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잖아. 아니, 당연히 모르죠. 알 수는 있겠죠. 그 녹음실에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사람들한테 알려야 알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알릴 수 있는 매개체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의미가 없지. 유튜브에 맨날 검정색 화면만 나오고 음악도 안 나와요. 그럼 유튜브를 누가 봐요? 안 보죠. 아파트라는 노래가 대히트를 치려면 뭐가 필요하다? 최소 2개. 아니, 더 많을 수 있겠죠. 하지만 최소 2개. 뭐다? 노래하는 사람, 알리는 사람, 이 2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축구도 똑같아요. 내가 개인 능력이 너무 좋아서 나를 안 뛰길 수가 없다? 그럼 뭐 상관없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선수가 아니라면 이것만 하면 돼요. 팀이 잘 되게 하는 거, 끝. 그러니까 2024년에 K리그 무고사가 득점왕을 받았잖아요. 저도 2019년, 20년도 같이 뛰었거든요. 근데 무고사는 최고의 골잡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활동량이 솔직히 좀 부족해요. 아이, 부족하면 좀 어때요? 매 시즌 10골씩 때려박는데. 그럼 이 선수가 못하는 활동량을 대신 해줄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선수가 골 잘 넣을 수 있게 뒷공간 잘 파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고립됐을 때 한 골씩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수가 나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무고사처럼 10골씩 넣지 못하더라도 내 동료가 10골 넣을 수 있게 도와준다면 그 선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만큼 내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거야. 프로는 제로섬 게임이야? 아니야. 내 동료가 잘 돼야 내가 잘 돼. 우리 팀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고. 나라만 잘하면 돼요? 안 돼요. 해보세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나 혼자 축구를 한다? 쉽지 않아요. 나 혼자서 축구를 잘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무엇을 맞출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이미 내 주변에 내가 축구 잘할 수 있게 선수들, 감독들 세팅이 되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선수 극소수라고. 진짜 K리그 내에서도 극소수라고. 맞나요? 근데 그 선수가 나일 거란 확률은 더 적은 거고, 근데 그 낮은 확률에 나를 베팅하는 거면 진짜 그거는 잔인한 선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프로 14년 동안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가토스 빼고 K리그만, 자, 광주, 제주, 상주, 인천, 수원FC, 포항, 부천,
7팀을 돌아다녔는데 제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뛴 팀이 어딜까요? 네, 광주, 상주, 인천, 네, 부천 이렇게 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상대적으로 체력이 필요한 팀은 약팀이라고 평가받는 곳이에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아니 당연하지, 많이 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퐁당퐁당 뛴 거예요. 퐁당퐁당. 광주에서 잘해서 기업팀 제주 가가지고 잘 못하고, 상주에서 뭐 잘하고, 뭐 인천에서 잘하고, 수원은 펑 못하고, 부천에서 잘하고. 물론 이제 제주에서 너 그래도 경기 많이 뛰었자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2016년도 때 32경기 8골 3도움 했어요. 누가 보면 딱 주전급이잖아. 근데 그거 아세요? 32경기 중에 22경기가 저 교체 출전이었어요. 자리 못 잡았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 아, 체력만 가지고는 축구에서 무기가 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체력이 필요한 기술들이 있을 때 체력이 필요한 거구나. 마치 대히트를 치려면 아파트를 부르는 사람과 알리는 사람이 둘 다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체력만 가지고 있고 경쟁력 있는 기술이 없다면 기술이 있는 선수를 최대한 도와야 되는구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걸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봐야 된다니까. 이게 말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남을 위해 뛴다?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사실 과학적으로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험론을 제가 찐이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요,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프로 레벨에서 체력으로 본인 강점을 만들려면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솔직하게 더 뾰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인천에 있었을 때 우리 팀 특성상 상대 센터백, 사이드백 사이 뒷공간을 많이 띄워줘야 돼요. 그래야 무고사 공간이 많이 나겠구나, 이걸 느낀 거죠. 그럼 이 공간을 내가 자주 뛰려면 뭐가 필요해요? 긴 거리 스프린트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정확하게 인천이 김호남에게 원하는 체력은 무고사를 살릴 수 있는 긴 스프린트를 많이 할 수 있는 체력이구나. 그럼 긴 스프린트 하려면 근육 관리 잘해야 되는구나. 자, 근육은 결국 아미노산이 모인 단백질 덩어리니까 근손실 안 되게끔 보강 훈련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죠? 훈련 경기 끝나고 단백질이랑 탄수화물 섞인 보충제 챙겨 먹어야 되겠구나. 왜? 인천에서 필요한 체력은 그냥 체력이 아니라니까. 스프린트를 겸비한 체력이니까. 스프린트 많이 뛰려면 뭐 해야 돼요? 아무래도 근육 부상 위험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기 끝나자마자 맨날 입맛도 없는데 탄수화물 꾸역꾸역 입에 쑤셔 넣은 거예요. 제가 먹을 거에 욕심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 팀이 내게 원하는 체력이 스프린트를 겸비한 체력이잖아. 나 경기 이긴 거 끝나고 또 다음 경기 때 스프린트 많이 뛰어야 되잖아. 그럼 근육 관리해야 되잖아. 경기 뛰면 근육 손상 가 있잖아요. 근육 세포 열려있을 때 음식 밀어 넣어야 회복이 빠르잖아요. 그죠? 아, 김호남이 경기 끝나자마자 김밥을 먹는 건 이 새끼가 김밥에 미쳐서가 아니라 본인이 프로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였구나. 그죠? 우리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김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마실 수 있는 걸 하면 되지. 아니, 맞잖아요. 진짜 뭐 6월이랑 9월 되면은 진짜 한 경기 뛰면 한 4kg씩 빠지니까. 그럼 이 씹는 욕구 자체가 없어진다니까? 그냥 입맛도 없어요. 물만 찾게 돼. 그럼 난 도저히 밥 못 먹겠다고. 그때 뭘 먹을 수 있어요? 보충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김호남이 맨날 경기 끝나고 이게 맨날 꾸역꾸역 넣었던 게 음식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소속된 팀이 진짜 원하는 체력이 그거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어차피 이 영상은 뭐 축구를 직접 하시거나 자녀가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훈련 끝나고 보충제 먹는 포인트는요, 단백질, 탄수화물 같이 들어가 있는 걸 먹어야 회복이 좋습니다. 자,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구할 때 고강도 훈련이잖아요. 고강도 훈련할 때 주 에너지원이 뭐라고 했죠? 아까 포도당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도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이 중요한 거고, 근데 이게 축구가 워낙 고강도 트레이닝이다 보니까 체내에 포도당이 금방 고갈됩니다. 근육하고 간에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 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글리코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당 다 쓰면 급하니까 글리코겐이 써요. 전반전 끝나면 이 글리코겐이 한 60%, 한 50에서 60% 소모된다고 합니다. 전반전 끝나고 빠르게 포도당 충전시켜줄 수 있게 탄수화물 중심의 에너지 겔이나 보충제가 필요한 거예요. 왜? 글리코겐 소모되면 그때부터 지방이랑 단백질 태우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방은 포도당보다 에너지 대사 전환 속도가 늦습니다. 근데 축구는 어때요? 지금 당장 에너지 써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지금 당장 빨리 써야 되니까 단백질 분해시켜버려요. 그래서 포도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근손실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에너지 섭취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근손실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부상이 오죠. 축구는 엄청난 에너지, 이 힘이 필요하잖아요. 이 힘이. 버텨주는 힘, 잡아주는 힘. 이게 대부분 근육인데 이 근육이 계속 에너지로 타버리면 어떻게 된다? 부상 오죠. 맞아요. 물론 뭐 최근 논문에는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에너지가 타지 않는다라는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뭐 포도당, 글리코겐, 단백질, 지방 태우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그냥 한 번에 타더라. 중요한 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한들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고. 뭐예요?
주 원료 포도당 다 쓰면 글리코겐 쓰고 다 쓰면 지방 단백질 태우더라 이거. 그럼 다시 처음으로 와서 제가 인천에서 필요한 게 뭔데? 뭐라 그랬죠? 스프린트를 겸비한 체력이야. 부고사 뒷공과 많이 뛰어줘야 되니까. 그럼 나 오늘 경기도 장거리 스프린트 많이 했어. 근육 손상이 있을 거고 근데 다음 경기 또 뛰어야 돼. 그럼 빨리 글리코겐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결론은 뭐예요? 고강도 훈련을 했다?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함께 들어가 있는 거. 저강도 훈련을 했다? 그럼 단백질만 있는 거. 왜? 내 몸 안에 글리코겐 포도당 아직 남아있잖아요. 충분하니까. 근데 그 와중에 탄수화물 그대로 때려 넣으면 어떻게 돼요? 간으로 가서 체지방으로 다 저장되겠죠. 이게 우리가 살이 찌는 원리예요. 그리고 내가 경기 전에 퍼포먼스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탄수화물 보충해줘야지. 처음 들으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원리만 알면 너무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뭐 훈련 전, 훈련 중, 훈련 후 이렇게 나눠서 보충제를 먹었어요. 내가 먹는 거에 욕심이 많아서 돈이 남아 돌아서 아니 팀이 내게 필요한 건 스프린트를 겸비한 체력이잖아. 난 다음 경기도 그거 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 팀이 잘 되는 거니까. 그래야 내가 돈도 벌고 계약 기간도 늘리잖아요, 그죠? 이 답답아. 내가 먹을 걸 좋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친구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 화면에 나오는 이 보충제가 제가 선수 시절에 먹던 보충제입니다. 제가 프로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보충제를 먹어봤겠어요, 그죠? 그 중에 제가 보여드리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성분이 좋고요. 단백질, 탄수화물 비중이 좋고, 무엇보다 유당불내증 있는 선수들 은근히 많은데, 유당불내증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프로틴 먹으면 설사하는 선수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 걱정 없이 먹어도 돼요. 저도 얼티밋 먹기 전에는 한 5년 동안 설사를 하면서 억지로 막 먹었어요. 억지로 막 먹었다니까. 근데 여러분 저처럼 5년 버리지 마시고 안전한 거 드세요. 제가 대표님한테 얘기해서 15% 할인된 간격으로 여러분들에게 구매할 수 있게 이야기 해놨으니까, 자,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이야기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부천에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부천에 있을 때는 공격형도 보고 사이드도 봤어요. 여기는 워낙 좀 원하는 게 달라. 이영민 감독님이 워낙 전술 완성도가 높아서 중강도 러닝을 많이 해야 됐어요. 그럼 난 뭐 해야 돼요? 맞아요, 유산소 대사 늘려야 돼요. 중강도 러닝이 많잖아. 그래서 저 뭐 했어요? 하이 인터벌 엄청 뛰었어요? 아니, 유산소 대사 늘리는 건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자, 존2 트레이닝 많이 했습니다, 저는. 자, 존2 트레이닝이 뭐냐면요, 심박수를 기준으로 존 1부터 존 5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 1은 뭐냐면 우리 그 평상시, 그리고 이 존 5는 뭐냐, 최대 심박수, 하이 인터벌. 이거 근데 정확히 하려면 뭐 산소 마스크 끼고 해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우리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거, 심박수 보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애플워치나 스마트워치 있잖아요. 네,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계산 방법도 쉽습니다. 220 빼기 본인 나이 숫자가 나올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220 빼기 37이 되겠죠. 그럼 183 곱하기 0.75 하면 137이죠. 그럼 심박수 137로 최소한 30분 이상 뛰는 겁니다. 이거 별로 안 힘들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컨텐츠 하나 틀어놓고 뛰면 돼요. 속도가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심박수 기준이더라. 이 존2 구간이 뭐냐면, 그러니까 유산소에서 무산소로 넘어가는 딱 그 마지노선. 유산소 대사가 늘어나야 내 다리에 젖산이 쌓이는 속도가 늦어지잖아요, 그죠? 간단한 거야. 내가 체력을 비약적으로 늘리고 싶다? 그럼 이거 하세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즘 동계훈련 기간이잖아요, 그죠? 한국 축구 문화상 동계훈련 강도가 엄청 빡세다고, 그리고 기간도 길다고, 최소 막 8주 이상 하잖아. 이때는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팀 훈련에 100%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충분함을 넘죠. 제가 이 컨텐츠 원고를 쓰기 전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가대표 피지컬 코치님 이재용 코치님과 통화를 했어요. 자, 이분과 인연이 벌써 한 17년 됐죠. 제가 사간토스에 있을 때 이분이 실습으로 사간토스에 왔어요. 아직도 기억나. 그러니까 통화를 하면서 그때 얘기도 좀 해요. 그때 당시에 그 코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호남아, 난 나중에 꼭 국대 피지컬 코치가 될 거야, 이러는 거야. 뭐 너무 뜬금없이, 뭐지? 이 사람 기모남과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10년 뒤에 10년차 프로 선수가 돼 있을 겁니다 했지.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났다? 근데 이분이 진짜 국가대표 피지컬 코치 하고 있더라고. 저는 프로 한 11년차 됐었고. 아무튼 이분도 진짜 이재영 코치님도 진짜 공부 좋아하고 성장 좋아하고 뭐 하나라도 더 선수들한테 좋은 거 있으면 뭐 알려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동계훈련 진짜 강도 너무 빡세고 길다고. 이분은 지금 뭐하고 계시죠? 현재 국가대표 선수들 훈련 데이터 모아가지고 선수에 맞게 팀 훈련 짜주고요, 개인 프로그램도 짜시는 분이에요. 뭐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이재성 선수, 김민재 선수 할 것 없이 그냥 뭐 토트넘이랑 미넨이랑 얼마나 뛰는지 다 받아서 대표팀 소집하면 각자에 맞게 프로그램 짠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통찰을 하나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포인트가 뭐예요? 바로 선수마다 처해진 상황도 다르고 근육 피로도도 다르고 스트레스 수치도 다 다르잖아요. 그럼 훈련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다 국대 같은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럼 스스로 배경 지식을 쌓고 내 상황에 맞게 내가 해야지. 누가 해줘? 이분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유산소 대사 올리려면 하이 인터벌이 아니라 저강도 훈련 30분 이상, 최소 30분 이상 1시간씩 하면 올라간다고. 우리가 사회적 통념으로 하면은 막 타이어 끌고 막 내 체력을 막 키우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도 체력 키우려고 고등학교 때 애들 자는데 밤 11시에 나와가지고 막 타이어 끌고 했다고. 어떻게 됐어요? 뭘 어떻게 돼요? 물이 아작 났어요. 집에 갔어요. 여러분 나처럼 그런 비용을 내지 말라고요, 제발. 여러분 저는요, 안방에서 물이 새면 걸레 가지고 와가지고 물걸레질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성과 나오나요? 잘 안 나와요. 물 새는 거 막으려면 옥상으로 가서 본질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35살 나이에도 활동량 1위를 한 거고요. 스프린트도 1위 한 거예요.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관리 잘해야 되죠, 그죠? 근육 관리 더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훈련 끝나고 보충제 챙겨 먹고 밥 잘 챙겨 먹고 수면 8시간 꼭 잘 자고 산책하고 기록하고 한 거예요. 제가 유난을 떠는 게 아니라 제가 잘 자고 잘 먹고 기록해라 라고 말하면 넌 다 아는 소리를 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 중에 잘 먹는 거, 잘 뛰는 것만 이야기했어요. 오늘 제가 말한 내용에서도 이미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략이 달라지니까. 내가 필요한 게 물걸레를 더 흡수 좋은 걸로 바꿀 게 아니라 옥상에 올라가서 누수 잡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알아야. 솔직히 얘기하면 유튜브 안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때문에 표본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축구에 필요한 습관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 못합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만 해도 웬만한 분들은 다 나가셨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축구를 더 잘할 수밖에 없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습관들,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와 실제 제가 124명 기록한 엘리트 선수들의 습관에 근거해서 엘리트 운동 선수 혹은 부모님들을 위한 강의 준비를 지금 제가 저번에 말했죠, 하고 있다고. 습관 강의.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고정 댓글에서 신청 폼을 작성해 주시면 제가 강의가 런칭되면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에 도움 줄 수 있는 영상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